제 친정 아버지가 어렸을 적 당신의 가족들을 다 잃으신 분인데요.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이를 악물고 성공을 이뤄내셨어요. 뒤를 돌아보신 적은 없었고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당신의 부모, 형제들의 염원을 안고 산다는 자세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남달리 사셨던 듯 싶어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좋으셨고 부지런하기도 하셨고요. 20대 중반의 나이 때 아버지는 결혼할 기회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걷어차셨죠. 시작한 일에 더 집중하고 인생 계획을 짜시려고 결혼을 그때 안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는 내가 아직 결혼 같은 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랬다가는 나의 인생 계획이라는 것에 차질이 생겼을 테니까. 당신의 그려놓으신 그림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까지 안 하셨던 아버지는 냉정하고 비범한 분이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도 될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평범하게 살 인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평범한 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던 기반, 그 모든 것을 다져놓으신 이후에야 결혼을 하신 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만나셨습니다. 엄마는 그 시대 기준으로 아주 평범한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도 가족 간의 유대는 강했던 오남매 가운데 셋째가 저희 엄마셨지요. 가난하기는 했어도 이러다가 정말 굶어서 죽겠다고 걱정할 정도의 궁핍합은 아니었기에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외가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 사상을 강하게 지니신 분이었던 데다가 벌이도 일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할머니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를 포함한 외가 형제들이 죄다 외할아버지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챙기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당신의 앞으로 중매가 들어온 것을 딱 2번 거절하고 놓치고 이렇게 하셨다네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던 것이었지요. 얼핏 보면 아웅다웅하고 살아온 외가와 저희 아버지처럼 고독하고 능력만 중요시하는 분은 안 맞을 것 같지만 외할아버지께서 구닥다리 똥고집이셨으니까요. 그런 분의 눈에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다시 없을 최고로 훌륭한 사내이자 사윗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더 늦게 태어났다면 나도 저렇게 내 능력을 발휘하고 자수성가라는 글자를 가슴에 품어봤을 텐데. 옛날에 가장들이 을에 그러했듯 외할아버지께서도 어쩌면 처자식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답답해서 괜히 더 집안에서 삐딱하게 구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시면서 은근히 부러워하셨던 것이겠지요. 외할아버지께서 무척이나 믿어주셨던 결혼 자리를 엄마가 마다하실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반면에 사람이 너무 강인하고 냉청하게만 보인다면서 아버지를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다는데요. 네가 진작에 제때 시집만 잘 갔어도 그냥 평범하고 수더분한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을 텐데 때를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어쩌겠니? 이 또한 너의 팔자이겠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야 남편 놈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소가리를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야.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알아요. 다 알아들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아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아버지가 강력히 밀어붙이시는데 그 앞에 대고 싫다고 말을 할 자신도 없고요. 왜 싫냐고 아버지가 물어보시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시집 가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냥 이게 제 마음이에요. 아버지와의 결혼 문제를 앞두고 엄마의 마음은 싱숭생숭하기만 했습니다. 두 분은 따로 연애 기간을 거치지는 않으셨고요. 결혼을 목적으로 서로 만나신 게 전부였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다른 지역에 사는 남자한테 시집을 간 동네 아는 언니의 옛 일화를 떠올리며 엄마는 당신의 경우가 몇 배나 나은 것이라고 위안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하지만 평범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신 엄마와 독고다이로 악착같이 살아온 아버지는 마치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섞여 들어갈 수가 없었죠. 물과 불로 비유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거라면 서로가 대등하게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기질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앞에서 대등하게 맞서실 수가 없었죠. 일만 중시하시는 아버지, 처와 자식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집안을 애정으로 물들이는 방법 따위는 모르셨던 아버지. 아니, 그러실 생각조차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세월이 흐를수록 서러움과 섭섭함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왕이면 아들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야 가르침 맛도 나고 내 뒤를 이을 놈이 생겼으니까 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딸 자식이 태어난 건 정말 뼈아픈 아쉬움이구만. 어쩔 수 없지. 두 번째는 아들로 잘 태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저를 낳으시느라 온몸에 진이 다 빠져 계셨던 엄마는 갓난아기인 저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정말 진이 다 빠져 있던 그런 상태에서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당혹스러움이 강하게 느껴져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사람 면전에서 그런 말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이 엄마는 믿어지지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엄마는 갓 출산을 끝낸 몸이었잖아요. 첫 임신이었고 첫 출산이어서 고통을 앞선 공포 또한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아이를 낳았더니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가 들려올 줄은 모르셨기 때문에 엄마는 결혼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때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제가 태어난 것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어영부영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지내시느라 엄마도 정신이 없으셨거든요.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딱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정신이 드셨던 것이죠. 과연 이 생활이 앞으로 괜찮을지. 엄마는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직후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아버지답게 자식이 생겼다고 해서 특별히 긍정적으로 변하신 것 따위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예민해진 모습을 자주 보이시는 바람에 그런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시며 육아까지 하시느라 엄마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멀리 사는 외가에다가 힘들다고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딱 버티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형제들은 저마다 결혼을 해서 여태까지의 인생처럼 지지고 볶고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열심히 모아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당신 혼자만 양상이 달랐으니까요. 돈 걱정은 없었죠.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으니까요. 돈에 관해서는 감각이 뛰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고백하시기를 아무리 집에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 느껴보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엄마의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달이 아버지한테서 생활비를 타셔 쓰셨고 집안 살림이나 육아에 들어가는 지출이면 상관없으셨으나 오롯이 당신을 위해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사시는 것에 단 한 가지를 구매하시더라도 망설이셨대요. 눈치가 보이셨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엄마가 당신의 형제들에게 베풀며 사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원 한 장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내 친정에 돈을 못 보낸다는 사실을 굳이 내 입으로 밝히면서 처량하고 비참해지고 싶지는 않으니 자연스레 연락을 드물게 하게 되고 왕래가 뜨문뜨문해지는구나. 나를 빼놓고 다들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던데 나만 소외되어 있으니 너무 외롭다. 엄마는 당신의 마음대로 친정에 가실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편하게 써보고 싶으셔서 작은 일자리라도 구하려고 하셨으나 그마저도 아버지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지요. 보통 구시대적인 분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저 하나 키우는 보람과 낙으로 엄마는 지내셨어요. 아버지한테는 온통 서운함과 섭섭함만 느끼셨는데 가장 커다란 일을 꼽자면 단연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이후 엄마는 둘째를 임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지셨을 때와는 다르게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거로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느끼셨던 거예요. 왠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엄마가 그러셨는데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라고 한 검진날이 아니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바쁘고 사람 만나고 다닐 일이 많아서 정신 없으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엄마한테 그러실 뿐이었지요. 그런 반응 앞에서 엄마는 상처를 받으셨고 입을 다무셨어요. 그러나 그 이틀 뒤 엄마는 새벽에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아버지가 인상을 쓰시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지금 다시 잠에 못 들면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 몸 상태가 안 좋다며 불안해하시던 엄마를 억지로 다시 눕히셨어요. 이불이 머리까지 덮이는 것에 엄마는 숨이 잘 안 쉬어졌고 주무신 게 아니라 반쯤 혼절을 하신 채로 새벽을 나셨습니다. 일이 많았다고 하시며 그날 늦은 저녁에서야 귀가를 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일찍 나가는 거 알았으면 맞춰서 일찍 일어날 수 없었나? 그랬으면 어디가 덧나? 여자가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어째 그런 것 하나 못하나? 당신 잊었나 본데 나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라고요? 내가 남의 자식을 가졌어요? 당신 자식을 임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요? 그러고도 당신이 애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이런 미친... 갑자기 왜 이래? 돌았어? 감히 어디서 소리를 질러? 하는 일이라고는 임신해서 출산하고 육아하는 건데 어차피 하는 일이면서 왜 갑자기 생색을 내는 거야? 엄마가 어째서 울분을 터뜨리셨는지 그 이유를 아버지는 들여다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분이 잡숫다고 하시면서 담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엄마는 우시다가 호흡곤란을 일으키셨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그 밤에 제가 울고 불고 이웃집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비명을 지르고 오만 난리를 쳤던 끝에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지실 수가 있었죠. 워낙 어렸을 때라서 기억은 선명하게 안 나는데 제가 머리가 아프다 못해서 깨질 정도로 울부짖으며 이웃집들의 문을 두드렸댔던 순간만은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작은 손으로 딱딱한 현관문을 힘껏 두드려대느라 손바닥도 아주 많이 아팠거든요. 엄마는 그때 유산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생명이었죠. 진실은 모르지만요. 슬픔과 허망함으로 눈물을 흘리시던 엄마 앞에서 아버지는 그저 한숨이나 내쉬었던 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씀을 절대 안 하셨죠. 미안하다고 생각도 안 하셨고요. 유산 이후 엄마는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덧없다는 생각을 아마 엄마가 그때부터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으려고 자신의 세상을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사력을 다하게 되지요. 저는 제가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착한 아이로 지내면 혹시 부모님이 좋아하실까봐 늘 전전긍긍을 하면서 속으로 오만 고민과 노력을 다하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고 엄마의 기분을 살피는 건 어느새 저에게는 숨 쉬는 듯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지요. 사춘기 나이가 되고 나니까 저도 슬슬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였으니까요. 저희 집의 분위기가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뛰어놀아도 부족했을 어린 시절을 부모님의 눈치나 살피고 분위기를 읽느라 정신없이 보냈다는 게 억울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를 엄마도 알고 계셨겠지요. 제가 더 이상 코 올리게 어린 아이도 아니니 이제 슬슬 엄마도 그걸 떠올리게 되실 때였습니다. 이혼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과거를 천천히 돌아보자면 저는 냉정하게 돈 때문에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혼을 못하신 거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엄마한테서나 최악의 남편이었고 저한테서나 어려운 아버지였지.
당장 외가의 시각에서만 봐도 아버지라는 사람은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위험을 보이셨죠. 아버지의 사회생활 인맥이 그때 빛을 발휘했거든요. 장례 비용도 문제가 없었고요. 그때 다들 외가 식구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든든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당신의 처가에 베풀면서 살았는가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었고요. 누가 손 벌리는 것 자체를 아버지는 굉장히 질색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신 스스로가 능력과 배짱으로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씩 올라온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자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려 손을 벌리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외가 식구들이 저희 아버지의 덕을 보며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외할머니께서 수술을 받게 되셨을 때 비용을 부담하셨던 건 아버지였습니다. 외할머니의 간병은 이모 외숙모가 돌아가면서 하셨고요. 저도 엄마를 따라서 외할머니의 병문안을 그때 몇 번 갔었는데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거두려고 하시면 득달같이 이모나 외숙모가 만류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가 수술비를 비롯한 병원비 일체를 부담하셨으니까 엄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셔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바라본 엄마의 표정이 복잡 미묘했다는 것을 저만은 알았습니다. 외가에서 저의 아버지는 어려운 존재였죠. 전혀 친근하지도 친하지도 않았고요. 떨어지는 콩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응급 상황이라든지 정말 비상시에는 최후의 보루로 찾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외가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는 알고 계셨습니다. 퇴원을 하신 후에 요양생활을 거쳐서 외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때 저는 사춘기 초입에 들어선 때였고 가기 싫었지만 엄마를 따라 외할머니를 뵈러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화책을 보며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두 분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보통의 내용이었다면 제가 신경을 안 썼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화책을 덮고서 두 분이 계신 쪽으로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엄마는 그걸 외할머니한테 여쭤보고 계셨습니다. 이혼? 나 때는 그런 거 꿈도 못 꿨다. 요새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더만. 여자들도 굳이 이혼 전적에 있는 걸 숨기면서 새로 남자를 만나지도 않는다지. 예전에는 이혼 낙인이 찍히면 부끄러워서 다들 쉬쉬하면서 그랬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어머니, 그럼 저도 이혼을 해도 되나요? 애는 어쩌고? 영선이 생각은 안 하고서 이혼을 하겠다니? 제가 키우면 되죠. 그리고 영선이도 이제 마냥 어린애가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이제 다 컸다고 말 안 듣는 거. 말을 안 들으니까 아직 어린애지. 다 큰 거 아니야. 아직 갈 길 멀었어. 네가 혼자서 어쩌려고 그래? 혼자도 아니죠.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저희 오남매도 다 키워내시고 보통 선수가 아니시잖아요. 내가 뭐가 선수냐? 나 이제 다 늙었다. 다음번에 또 수술 같은 거 받게 되면 그때는 그냥 죽는 거다. 기력 없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보자. 왜 이혼을 하겠다는 거니? 이유가 뭐야?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니? 마음 먹기에 달린 거라고. 행복을 그 안에서 찾아봐라. 사랑이 없어요, 어머니. 사랑이 전혀 없다고요.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이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네가 애를 안 빼앗길 자신은 있고?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라면 애를 저한테 맡기고 홀가분히 떠날 것 같은데요. 그건 네가 넘겨짚은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 필출인데 안 넘겨준다고 하면 그때는 어쩌게.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티면 네가 그때는 다른 수가 있니? 괜히 부부 사이만 더 안 좋게 어그러지지. 이혼을 어떻게든 해낸다고 해도 네가 땡전 한 푼 못 챙기고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 네가 생각을 잘 해야 돼. 말씀으로는 기력이 이제 없다고 하셨지만 외할머니께서는 그날 그것보다 더 기력이 넘칠 수는 없을 것 같은 기세로 촌철살인을 날리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외할머니의 말씀이 옳았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처자식을 때린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돈을 안 준 것도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깨트리신 것도 아닌데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신다면 괘씸하게 여겨져서 정말 맨몸으로 쫓겨나실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조언을 들으신 엄마는 생각이 많아졌고 당신의 형제들에게도 혹시 이혼을 하면 어떨지 말을 꺼내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웬 이혼이냐 참고 살아라 라는 대답을 해줄 뿐이었죠. 그 시절에 외할머니께서도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외할아버지의 곁에서 오남매 자식들을 다 키워내셨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엄마의 화소연은 복에 겨워 넘친 것이라고 외가 식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다들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똑같이 입을 모았던 듯 싶어요. 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참고 살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고 소리를 자주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꼭 이런 당부를 남기셨고요. 영선아, 우리 딸. 너는 이 다음에 꼭 네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해라. 알았지? 조건 보지 말고 네 마음을 향하는 남자를 만나. 아마 네가 다 자라서 이 다음에 결혼할 때가 되어도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힘들진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그때가 되면 더 잘 살겠지. 그러면 너는 돈 같은 거 계산 안 하고 조건 안 보고 네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잡아서 결혼하면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해. 저는 그런 당부를 하도 들어서 귀에 인이 박힐 지경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그렇게 못 사신 것이 한이 맺혀서 그러신 듯 보였어요. 하나뿐인 딸은 당신처럼 절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걸핏하면 저에게 그런 당부만 하셨고 아버지는 저한테 공부 잘하고 있냐, 시험 봤냐, 몇 등이냐 이런 것만 물어보셨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떤지, 친구들은 누구누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궁금해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두 분 중에 저와 더 친밀한 쪽은 다혜는 엄마였죠. 아버지가 사회생활만 하시는 동안 엄마가 저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서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 이야기가 더 익숙했고 잘 알았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안타깝기만 하고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또한 옛날에 겪으신 일들이 만만치 않았죠.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부모님 두 분이 서로가 안 맞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분명 아버지 같은 남자를 환영하면서 이런 성격이어도 상관없으니 나는 내 갈 길만 가겠다는 이런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반면에 또 엄마 같은 여자를 너무나도 환영하면서 가족 중심적으로 살고 싶고 처자식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인 남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싫어하고 냉정하다 못해서 냉혈한인 것이 문제였고요. 두 분의 결혼은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 또한 피해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분의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식인 저는 부모의 사랑을 올곧게 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어려움 없는 집안의 외동딸로만 보였다는 게 문제였네요.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1학년 때부터 1년 내내 친하게 지냈던 무리가 있었고 2학년에 올라가서도 변함없이 함께 몰려다녔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영선이 걔 징징거리는 거 진짜 들기 싫지 않아? 그럴 때마다 면상에 주먹 꽂아주고 싶더라. 나는 싸대기 갈겨주고 싶어. 아버지가 돈을 잘 벌면 뭐하냐면서 용돈도 제한적으로 받아서 다 소용없다고. 그 말할 때가 제일 싫지 않아?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봤자 집이 잘 산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 아니야? 잘 산다는 걸 자랑하는 거야 뭐야? 짜증나서 진짜. 걔네 집 쫄딱 망하고 반지하로 기어들어가기를 기도하게 됐어.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박영선 집이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잘 살아서 돈 걱정 없는 애들 보면 속이 뒤틀리니까 싹 다 망해라. 믿었던 친구들이 제 뒷담화를 화장실에서 하면서 신나게 낄낄거리는 걸 어쩌다 목격하게 됐던 이후로 저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어째서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지 처음으로 이해가 될 듯 말 듯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이 있는 위치로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제발 망하기를 속으로 기원한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더욱 잘 알게 되었어요.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친구들을 찾았던 저는 점점 더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집안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신입생 시절에는 약간 실수를 해서 털어놓기는 했었는데 역시나 좋은 결과를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유하며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엄마가 바람을 피우셨어요. 또래의 상도였고요. 그 상대가 새벽에 술에 취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받으시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엄마는 가벼운 만남이었다, 몇 번 안 만났다, 진심이 아니었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휩쓸려서 잠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셨고요. 절대 용서 못해. 당신하고 그 자식 둘 다 가만히 안 둬. 아버지는 엄마한테 10원 한 장 안 쥐어주고 이혼 후에 쫓아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냉정한 얼굴로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서 엄마가 울컥하셨고요. 내가 견눌지를 하게 된 데에는 당신도 잘못이 있잖아. 평생을 나를 외롭게 만들었잖아. 대체 이게 무슨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지금까지 내가 뭘 못해줬어? 내가 뭘 안 해줬어? 마트에 장보러 함께 가자는 것조차 단 한 번을 안 해준 사람한테 내가 지금까지 뭘 받았을 것 같아? 엄마의 눈물 젖은 반격에 아버지가 헛웃음을 치시던 바로 그때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다급한 연락이 날아들었습니다. 위독하신 상태였고 단 이틀 만에 모두가 외할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였습니다. 부모님의 분위기가 전에 없이 유독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런 와중에도 이모가 눈치를 채셨어요. 그러면서 외가 식구들이 부모님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요. 당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유언으로 엄마의 부정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정말이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실 분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글쎄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내 딸이라고 자네와 사는 게 쉬웠겠나? 외할머니께서는 그때 모든 기력을 끌어모아 말씀을 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하나만 약속해주게. 자네가 먼저 내 딸하고 이혼하지는 말아줘. 머뭇거리시던 아버지가 이내 약속을 드리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몇 시간 후에 외할머니께서는 영면에 드셨습니다. 장례식 때 유독 아버지가 생각에 잠기신 얼굴인 것 같았는데 그게 제 착각이 아니었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보름 정도가 흘렀을 때 아버지는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시면서 지금 한번 재산 정리를 하고 갈 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에게 상가 건물 한 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하나뿐인 핏줄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긴 하네.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서 아쉽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 때는 언제고. 쓸쓸하게 말씀하시던 엄마의 얼굴은 말로는 설명 못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따로 살기 시작하셨어요. 별거를 하신 것이었죠. 이혼은 안 하셨고요. 엄마가 사시는 집은 아버지가 장만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세 식구가 오붓하게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저도 사랑을 받고 관심을 구걸해 보고자 제가 노력하면 집이 밝아질 줄 알고 열심히 발버둥을 쳐본 일이 있었습니다만 별로 효과는 없었고 그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감정 소모만 되는 발버둥을 안 치게 된 저였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일자리를 잡아서 혼자 지내고 있던 저는 별거를 하시게 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나선다고 해서 두 분의 관계가 봉합이 될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했고요. 그래서 그냥 지냈습니다. 제 위치에서 제 자리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결혼을 할 거라면 일찍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제 마음이 향하는 남자와 조건을 보지 말고 결혼해서 살라고 그렇게나 지겹도록 당부를 하셨던 엄마의 염원이 저에게 닿았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저는 정말로 남편의 다른 조건은 안 보고서 결혼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하는 영화와 책이 동일하다는 것에서 끌린 상대였을 뿐이에요. 이미 아버지한테서 건물을 받은 저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바라지도 않았고 제 힘으로 남편과 둘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이나 친정 어느 쪽의 도움도 따로 받지 않고서 남편하고 둘이 발품을 팔아가며 적당한 월세집을 구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를 엄마는 무척이나 반겨주셨고요. 제가 결혼한 후에 얼굴에 점차 화색이 돌기 시작한 엄마를 보니 결혼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회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나란히 같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남편도 대학을 잘 나왔어요. 형제가 머리가 좋았는지 남편의 남동생인 제 시동생 또한 명문대 출신입니다. 아이고, 뱃속에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결혼을 후딱 해버린다니? 한 5년은 더 있다가 결혼을 해도 되겠구만. 아까워라. 남편이 너무 결혼을 일찍 하는 것 같다면서 어머니께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남자치고 결혼을 이르게 한 나이였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에 비해 당신의 아들이 아까워 보여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시댁에는 제 친정의 이모 저모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별거를 하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굳이 사돈댁에 찾아갈 이유가 없으니 들킬 일도 없었고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 외동딸 하나를 잘 키워서 대학 잘 보내고 직장 잘 보내고 시집은 더 잘 보내신 분들인 줄로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독특하게 삭막했었고 외가와 멀리 떨어져 살기도 했었던 저는 가족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맛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걸 동경해 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잘났다느니 어쩌느니 하시는 것도 내심 정겹게 보일 지경이었네요. 제 친정의 사정에는 못 미치지만 시댁에도 꽤 독특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재혼가정이라는 것인데요. 남편과 시동생은 시어머니의 배로 낳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생모는 진작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배로 낳은 자식도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삼남매의 첫 번째인 시누이였습니다. 피가 안 섞인 자기 동생들과는 다르게 명문대는커녕 아예 대학을 안 나왔었고요. 대신에 시집을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아들 둘, 시어머니는 딸 하나를 각각 데리고서 재혼을 하셨던 거예요. 남편하고 시동생은 워낙 어렸을 때 시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그런지 특별한 거부감은 안 느끼고 잘 살아온 모양이었어요. 특히 막내였던 시동생이 더욱 그랬던 듯 싶고요. 형제가 워낙 공부를 잘하고 영특해서 둘 다 성인이 된 다음에야 앞길이 훤히 보였으나 시댁이 원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어려웠다고 해요. 특히 남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시아버지께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수술만 3차례 받으셨습니다. 시누이는 본인이 공부도 못했지만 더 큰 이유로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갔고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힘들게 모은 돈은 죄다 남편의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요. 그때 집안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해도 시누이의 입장에서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남동생들한테만 잘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이러는 걸 많이 겪어와서 서름이 쌓여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피가 안 섞인 자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해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그 둘이 더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시누이는 이게 바로 아들, 딸 성별 차별이고 머리 좋은 자식만 편애하는 것이라며 화가 날 대로 나버렸습니다. 남들은 대학 갈 때 본인은 죽어라 일만 했는데 수중에 모은 돈이라고는 10만 원도 없었죠. 집안을 위해 다 희생해서 내놓아야만 했으니까요. 제 남편이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서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는 걸 본 시누이가 폭발해버렸죠. 본인도 사실 대학 생활이라는 거 안 해보고 싶어서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남자라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시누이의 머릿속에는 전구가 켜졌습니다. 그 남자를 조르고 졸라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미국이 어디인 줄 알고 거기를 간다고 그래? 됐어요. 이제 엄마한테는 기대도 안 해요. 나는 이제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재미교포를 만나서 미국으로 가버린 시누이 때문에 시부모님 두 분 다 어안이 벙벙하셨다죠. 한편으로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본인의 삶을 개척하고 떠나버린 시누이를 아무도 붙잡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수긍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다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미국에 사는 시누이를 제가 잘 알지도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할 때나 봤었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사람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하겠나 싶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신우이가 튀어나오더군요. 그렇게 된 것은 좀 나중 시점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 예상보다 이르게 임신을 했어요. 한 3년 정도는 더 있다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생명이 일찍 찾아와서 남편하고 둘이서 엄청 놀랐습니다. 고민하다가 저는 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임신하고 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예전에 엄마가 어떠셨는가를 떠올렸거든요. 두 번째 임신을 하셨을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몸도 이상하고 그런 걸 경험하시다가 어느 날 결국 유산을 하셨던 엄마의 슬픈 경험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자식이니 그런 걸 담지 말라는 법은 없었지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퇴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 외롭지 않게 둘 거야. 뱃속의 아이를 향해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원을 해서 병원에 오래 있다가 출산을 했었고요. 그런 걸 보면 빠른 퇴사가 정답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어요. 태어난 손자를 보며 아버지와 엄마 두 분이 지으셨던 표정은 영원히 못 잊을 것만 같습니다. 홀린 듯이 멍하게 갓난아기를 정말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셨던 두 분을 향해서 저는 어쩌면 다시 함께 사시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품어봤었네요. 제가 육아와 살림을 하며 정신없이 사는 동안에 시댁의 어른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시댁이 제사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큰 어른 댁에서 했던 제사이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맡아야 할 제사라고 하시면서 가져오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며느리로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사가 그렇게 복잡하고 시간 잡아먹고 체력을 써야 하는 일인지 미처 그 이전까지는 정확히 몰랐었네요. 혼미백산의 제사를 겪고 나서 파김치가 됐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일은 악물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저와 같이 용을 써주셨던 시어머니께서 날이 갈수록 은근히 저한테 모든 것을 전가하시는 그림이 된 것 같아서 그건 좀 기분이 상했지만요. 제가 힘들게 독방 육아를 다 하고 이렇듯 집안 행사가 있으며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아들이 혼자 외벌이를 한다는 것이 못마땅한 게 시어머니 어쩔 수 없는 마음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기적절하게 들어와줘서 저는 환영이었어요. 며느리 하나 더 늘면 좋은 일이었죠.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만 했었지 어떤 상대인지 집에 안 밝혔던 시동생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동서가 의사였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어느 가정의학과 의원이 의사를 둘 두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동서였어요. 오래 진료를 보던 한 의사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공석이 생겼지요. 잘 나가는 멋진 의사 선생님이 집안에 들어왔다면서 시부모님께서는 연신 싱글벙글이셨습니다. 편찮으셔서 기력이 안 좋은 시아버지께서도 의사 며느리가 생긴 것을 반기셨지만 빵빵한 사돈 집안이 생겼다며 입이 귀에 걸린 시어머니의 환대에는 많이 못 미쳤습니다. 동선의 친정이 꽤나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자식을 의대에 보내고 그 비싼 학비를 대출 하나 없이 지원할 정도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동서가 어디서 일하는지 그 위치를 듣게 된 저였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익숙한 곳인지라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선뜻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서 보류를 하고 있었다가 동서하고 친분이 좀 쌓인 이후에 알려주었습니다. 동서가 수더분하고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알려주었고 동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살았던 신우의 존재를 상기하게 된 것은 동서가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한 뒤 며칠이 안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좀 정신이 없기도 했었고 앞으로 제사 때마다 동서하고 손발 맞춰가면서 해야 될 테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두자 싶어서 제가 동서한테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동선이 꼬이면 안 되니까 딱 그때 해야 할 것을 순서를 정해서 동서한테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기름 앞에 앉아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힘든 건 제가 다 했고 동서는 제가 시키는 대로 다른 준비들만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것마저도 아니고게 보이셨나 봅니다. 아니 대체 뭔 상황이야? 왜 우리 의사 며느리가 동분서주하면서 바쁘지? 네? 할 게 많으니까 바쁘겠죠? 그게 아니라 네가 시키니까 바빠진 거잖아. 너는 왜 네가 하지 않고서 네 귀한 동서를 부려먹고 그러니?
귀하면 제 동서가 아닌 게 되나요? 제사가 오늘까지만 하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동서하고 저하고 둘이 으쌰으쌰하면서 해야죠. 저는 동서한테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힘든 건 시키지도 않았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가와서 웬 잔소리까지 하시니까 저도 짜증과 당혹스러움을 담아서 받아쳤지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바닥에 앉아서 힘들게 쭈그려 앉아 가스버너를 켜놓고 한참이나 전을 붙이고 있었던 제 머리통을 시어머니께서 후려치셨습니다. 야 이거사, 너는 집안 살림하면서 애 키우면서 제삿날 되면 제사상 차리는 전업주부이고 네 동서는 우리 집안에 하나뿐이 귀한 이사인데 같아? 그게 같아? 저는 보통이 아닌 집구석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집에서 맞은 적은 없었거든요. 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시어머니를 멍하게 올려다봤습니다.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말을 고르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사색이 되어서 다가오더니 얼른 제 옆에 쭈그려 앉아서 제가 맞은 머리를 들여다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고요. 둘이 이렇게나 사이가 가까웠어?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 급이 다르거늘. 무슨 급이요? 어머님, 형님이 저희 병원 건물주이세요. 제 편을 들어주고 두둔해주고 싶은 거라면 제발 형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방금 전보다 얼굴빛이 더 안 좋아진 동서가 흔들리는 눈동자로 그렇게 말을 했고 시어머니께서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에휴 한숨을 쉬었고요. 아, 맞다. 이거 아직 어머님은 모르셨던 거죠? 제가 지금 멋대로 입을 나불댄 건가요? 제가 원래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죄송해요 형님. 일부러 발설한 건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동서. 안 그래도 언제쯤 밝혀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진작에 털어놨어야 하는 건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오늘까지 와버렸네요. 제가 거면쩍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반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건물주? 병원 건물에 건물주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마치 귀신이라도 보셔서 놀라신 통에 주저앉으신 것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든든해도 너무 든든한 어느 상가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지요. 친정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셔서 일찍이 저한테 건물 하나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언제 밝혀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버린 남편이 멋쩍어 하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옆에서 덧붙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기절을 안 하시는 게 용해 보였어요. 너무 놀라신 나머지 나중에는 말문이 막혀버리셨거든요. 계속 입만 뻐끔뻐끔 하시다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셨다가 탄식을 토하셨다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셔서 많이 당황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전혀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하고 나는 여태까지 아이고야 미치겠다. 그날 제사는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고요. 새벽으로 시간이 넘어가던 때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으시더니 그제서야 소리를 내셨습니다. 머리가 아프신지 자꾸 이마를 부여잡으시더라고요. 예,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고 정말 창피하구나. 그 정도로 말씀을 꺼내신 것도 시어머니 같으신 분 딴에는 대단한 용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건물주라는 사실도 안 밝히고 그렇다고 몰래 호화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 저에게 뭔가 사정이 있었다는 걸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짐작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께서 무슨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를 그토록 추켜 세우신 거였다는 그런 짐작이 들고 있었고요. 정말로 시어머니께는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의사 동서를 그렇게나 추켜 세우셨던 건데요. 그 목적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동서한테 돈을 좀 빌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동서와 유대감을 쌓으신 후 다른 사람들 몰래 돈을 빌리시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건 당신이 쓰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네? 미국에 계신 형님한테요? 미국에서 잘 살고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쪼들리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혼자 잘 살아보겠답시고 미국으로 시집을 가버렸으니 그 자존심에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딸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할까봐 암만 해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캐물었더니 아휴 형편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미국에 사는 시누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시누이한테 목돈을 보내주고 싶으셨던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도 못 꺼내셨다는 게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재혼 가정이 아니었다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군요. 시누이한테 보내시라고 돈 5천만 원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사실상 그냥 드리는 거였죠.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겹쳐 보였습니다. 바뀔 게 없을 거라고 믿지 말고 제가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걸 반성하고 있던 남편이 함께 나섰어요. 아이를 앞세워서 저희 부부가 먼저 부모님께 다가가서 관계 회복을 도와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 냉혈 안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실 것만 같았던 아버지가 어느새 많이 늙어 계셨고 당신의 손자를 보면서 씩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따로 살면 손자가 2번 발걸음을 해서 번거롭다는 걸 핑계로 드시며 어느 날 두 분은 별거 생활을 청산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시어머니하고는 잘 지내게 되었어요. 동서하고는 거의 친구 같은 동서지간이고요. 아참, 제사는 이제 아주 약소하게 지낸답니다. 준비하는 것도 없다시피 하고요. 제사를 핑계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나 나누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가운데에 있는 제 모습이야말로 꿈꿔오던 생활이 맞는 것 같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뉴스를 보니까 희대의 사기 사건 때문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결혼과 얽힌 사기 행각이라던데 제가 그런 사기는 아니어도 아주 황당한 사건에 휘말려 봤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상하게 그런 상황 속에선 판단력이 옳게 안 서더라고요.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바야흐로 제가 2년이 넘는 연애 기간을 마치고 인생 처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죠. 그 상대를 예비 신랑, 그 집안은 예비 시댁으로 칭해 보겠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결혼을 슬슬 염두에 두기도 하며 알콩달콩 연애를 하는 연인의 정석이었어요.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자고 서로에게 말을 했던 것이고요.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이모저모를 다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시댁에 대해 아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따로 소개받은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대개 연인들이 그러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과의 마찰이 절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무난하게 드리고 났던 후 주말 오전에 예비 시댁을 잠깐 들렀었어요. 예비 신랑하고 둘이 드라이버 삼아서 어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혹시 거기서 저희가 사왔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볼 겸 이런 식으로 눈도장 찍으려고 예의상 들렀던 거예요. 제가 직장 행사에서 경품으로 받았던 수제 비누 세트. 전 그런 걸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예비 시댁에 쓰시라고 드릴 겸 아무튼 겸사겸사 해서 들렀죠. 참고로 예비 신랑은 직장이 집에서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자취를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수제 비누 세트 드리고 예비 신랑하고 데이트 잘 다녀오겠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잘 드렸고 이제 곧 나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예비 시모가 뜬금없는 소리를 꺼내셨습니다. 영권이가 다음 달 말에 결혼을 한다고 그러네. 창원이라서 멀기는 하지만 가서 얼굴 비추고 축하를 해줘야지. 어? 창원이라면 어디 낸지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엄마, 영권이가 누구야? 누구긴. 넌 네 친척 형 이름도 몰라?
내가 알만한 친척 형이라면 이름을 다 알지. 창원은 근처에 큰 이모네가 사시니까 낯설지 않고. 그치만 영권? 이름이 너무 낯선데? 가까운 친척형이 아니고 좀 먼 친척형이라서 그래. 아무튼 청첩장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곧 이제 받아볼 거야. 네가 얘하고 둘이 다음 달에 거기 좀 다녀와라.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제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비 시모의 발언에 얘는 저였으니까요. 예비 시댁은 경기 광명이었고요. 전 서울 강서구에 살았고 예비 신랑도 거기서 멀지 않은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남 창원이요. 전 제가 혹시나 수원을 잘못 들었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왔지만 아니었습니다. 창원이 맞았어요. 이 황당한 요구에 저는 예비 신랑을 쳐다봤죠. 예비 신랑도 어리둥절해하면서 일단은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데이트를 가던 길 내내 머릿속에서 영권이란 이름을 찾더군요. 흔히 너무 멀어서 남수준인 친척을 묘사할 때 사돈의 팔촌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수준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그 영권이란 사람을 봤던 건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번이었다네요. 웃긴 건 장례식장도 아니었어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예비 시댁이 병원으로 가다가 참석한 어른들은 임종을 지켰고 애들은 방치돼서 병원 로비 같은 곳에서 놀았다네요. 그때 마주쳤던 겁니다. 영권이란 사람은 예비 신랑보다 2살 위였고요. 어렸을 땐 1살, 2살 차이가 엄청 크잖아. 그래서 나는 그날 그 형한테 꼬북놀이라는 걸 강제로 당했던 기억밖에 없어. 자길 오야봉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때리겠다 그래서 내가 설설 기었었지. 그 후론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웬 결혼식? 설마 우리가 참석하면 그쪽에서도 우리 결혼식에 참석해 주기로 그런 암묵적인 얘기라도 오간 걸까?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엄마가 우리 집 대표로는 너하고 나 둘이서 다녀오라니까 어쨌든 가긴 가야 할 것 같아. 정말 떨떠름하고 당황했어요. 당연하게도 전혀 가고 싶지 않았죠. 이제 막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린 참이었는데 그러자마자 머나먼 지역에서 열리는 아주 머나먼 친척의 결혼식에 참여하라는 지령이 떨어지다니요? 이런 것 앞에서 흔쾌히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며칠 뒤 제가 외쳤죠. 아니요 라고 말입니다. 왜 안 가겠단 거야? 간다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저는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아무튼 어머님, 결혼식이 당연히 주말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인 이상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데 평일에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저녁 6시에 하는 결혼식에 참석하겠어요. 일이 좀 바쁜 곳에 제가 다니는지라 금요일에 휴가를 갑자기 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무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결혼식은 해괴하고 망측하게도 평일 결혼식이었던 겁니다. 주말 오후여도 한숨 쉬면서 억지로 갈까 말까 할 텐데 평일 저녁이요. 그걸 알게 된 이상 무조건 거절 의사를 꺼낼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논리로 거절을 드렸건만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예비 시모의 음성에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바보로 하는구나. 내가 직장 안 다닌다고 날 우습게 보고 내가 뭘 모를 줄 아나 본데. 반차란 게 있잖아. 오전 근무만 하고 일찍 퇴근해서 창원에 내려가면 되지. 네? 반차요? 그런 걸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반차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쓰기에 눈치가 좀 보여서요. 직장 사람들 눈치는 보이고 CM이 될 사람 눈치는 안 보이고 아니요. 그렇단 얘긴 절대 아니고요. 민현이는 그 친척형을 거의 기억도 못 하던데 그런 분의 결혼식에 굳이 어렵사리 움직여서 참석을 하는 게 너무 오반 것 같아서요. 그럼 어쩌니? 내가 이미 그쪽에다가 우리 집에서 참석할 거라고 대표로 아들내미하고 예비 며느리하고 둘이 보낸다고 말을 다 해놨는데 이래서 내 체면이 망가지잖아. 갑자기 애비 시모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요즘 이럴 때 묘사하는 표현으로는 급발진한다고 하던가요? 정말 그 순간의 예비 시모, 급발진이 따로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 결혼한다는 쪽에다가 참석 얘기를 미리 다 떠들어 놓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좀 쉬었는데
그걸 들으셨는지 급발진을 이어가셨죠. 격양된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예. 그리고 너 말이야. 민현이가 뭐니, 민현이가. 이제 결혼할 사이라면 그렇게 격식 없이 이름만 덜렁 부르는 게 아니라 호칭을 붙여야지.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내물 이름만 덜렁 부르고 있어. 저번에 보니까 너 아예 우리 아들한테 야야거리더라. 제가 예비 신랑하고 동갑내기였거든요. 연애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만 2년은 더 오래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다른 대학의 같은 학번 남자들과 단체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던 사이예요. 사귈 뻔했었는데 좀 흐지부지 됐었고 예비 신랑은 몇 달 뒤 군 입대를 앞두면서 아예 모든 게 끊겼었는데 몇 년 후에 우연히 겹치는 지인을 통해 한자리에서 만났다가 서로를 보자마자 놀라서 어라 했던 겁니다. 마침 둘 다 아무도 안 사귀던 중이었고 호감 가지고 만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아무튼 20대 초반에 처음 만났었으니 동갑 친구라는 인상만 워낙 강해서 당연히 서로에게 야 거리면서 지냈어요. 그게 예비 시모에겐 상당히 거슬렸나 봅니다. 근데 저는 이미 황당한 결혼식 참석 요구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받아치고 말았죠. 그럼 민현이 말고 뭐라고 부를까요?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니까 님은 붙여줘야겠죠. 앞으로는 민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민현님도 오늘부로 절 채영님이라고 부르게끔 할게요. 뭐가 어쩌고 저째? 우리 아들이 너를 왜 님이라고 불러? 애초에 그냥 민현 씨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 그럴 순 없죠. 귀하신 분을 어떻게 개나 소나 만만하게 부르는 호칭처럼 민현 씨라고 하겠어요. 민현 님이라고 부르고 깍듯하게 대할게요. 대신 저도 저희 집 귀한 딸랑구기 때문에 민현 님이 절 극진하게 대하기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아, 맞다. 근데 민현 님은 금요일 반차 괜찮으실까 모르겠어요. 거긴 월요일은 휴가를 쓸 수 있어도 금요일은 진짜 휴가 못 쓰게 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제가 전에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통으로 쓰는 휴가도 아니고. 반차니까 뭐 괜찮겠죠. 민현님이랑 둘이 상의 잘 해볼게요. 예비 시모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끙 앓는 소리만 내더니 먼저 전화를 끊더군요. 머리 아파서 그날 남은 근무를 간신히 했던 것 같아요. 퇴근하자마자 예비 신랑한테 문자가 왔길래 봤더니 그 머나먼 친척형의 결혼식 안 가도 되겠다는 내용이 와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한 발 물러선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황당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금요일에 오후 반차 쓸 수 있냐길래 욕먹을 각오하고 그냥 쓸 수는 있다고 했더니 나한텐 창원에는 너 혼자 보내라더라.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고 그냥 나도 반차 쓰고 같이 가겠다 그랬지. 그랬더니 결혼식 가지 말래. 절대로 가지 말래. 에라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정도가 있지. 예비 시모가 정말 너무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게다가 이제 막 결혼할 거라고 인사만 드린 사이인데, 어떻게 저를 그 머나먼 친척 결혼식에 혼자 보낼 생각을 했단 말인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다 못해서 헛웃음만 나오는데, 그땐 지금처럼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가만 보니까 처음 뵀던 그때도 날 안 입곱게 보셨던 것 같기도 하네. 제가 눈치가 너무 느렸던 건가 싶어졌습니다. 눈치가 너무 없어서 맹랑하게 행동해 버렸던가 싶어서 예비 시모와의 첫 대면 때를 상황에 돌이켜봤죠. 절 쳐다보며 엄청 과장스럽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어휴, 세상에. 여자 키가 왜 이렇게 커요? 제가 그저 머쓱하게 웃었죠. 저는 168cm, 그리고 예비 신랑 키는 174cm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한 다음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180 정도인데 둘이 옆에 섰을 때 그 정도면 아가씨가 커도 너무 크네. 여자가 170 넘어서 어떡할라 그럴까? 그간 마음고생 많았겠네. 왠지 안쓰럽던 눈길로 혀를 끌끌 차시던데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병주고 약주고인가 싶어서 전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사실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드렸는데요. 저 키 170 안 넘어요. 168이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저한테 숫자 깎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아주 단호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시니까 저도 자꾸만 진지하게 대처를 하게 된 겁니다. 가벼이 말을 하셨다면 저도 그냥 웃고 넘겼을 텐데 정색까지 하면서 그러시니까 그때 마침 제가 직장인 건강검진 받았던 걸 가방에 그대로 넣어서 며칠 가지고 다니던 중이란 게 생각났어요. 집에 둔다는 걸 항상 깜빡해서 스스로의 돌머리가 원망스러웠는데 그 순간만큼은 고마웠습니다. 얼른 꺼내서 보여드렸죠. 거기에 나온 제 키는 168.2cm였고요. 그걸 보시고 예비 시모가 하시던 소리. 키를 잴 때 머리를 숙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제가 알기로 민현인 올 초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174 나왔던데 옛날에 군대 가기 전 신체 검사엔 173이었고요. 그럼 민현인 키를 잴 때마다 머리를 숙인 건가요? 180인데 그 정도로 작게 나오려면 아예 인사를 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였던 걸까요? 그랬더니 예비시모 아무 소리도 안 하셨고 잠시 후에 화제를 돌리셨어요. 갑자기 웬 날씨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어쩌면 저는 밉보였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죠. 특히 저한테 키뿐만 아니라 나이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예비 신랑이 저보다 더 어린 여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보고 나이가 좀 많아서 아쉽단 뉘앙스를 비추시길래 전 그냥 아, 네 하고 말았었는데 가만히 짚어보니까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셔서 꼬투리를 잡으시던 모양새 같았어요. 곱씹으니까 씁쓸해지더군요. 혹시 예비 신랑이 외동이나 되었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대신 유일한 아들은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유난 부리는 엄마들이 솔직히 꽤 되잖아요. 제 예비 시모가 그런 유형에 속하셨던 거예요. 머나먼 친척 결혼식에 안 가게 된 걸 두고 예비 시모는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예비 신랑이 따라서 그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한 거라네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정말로 예비 신랑을 민현님이라고 칭했고 예비 신랑한테도 저를 그렇게 부르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이런 황당한 상황을 듣고 예비 시모한테 막 뭐라고 했던 겁니다. 아, 엄마. 채영이하고 난 대학 때 원래 알던 사이야. 동갑이고 그때 진작에 친구 먹었었는데 웬 호칭 정리를 강요하셨어? 우리가 서로 그냥 편하게 잘 지내도록 냅둬. 그러자 예비 시모가 이를 갈면서 저한테 편하게 서로를 불러도 된다고 해주셨던 겁니다. 동갑이니까 재밌게 잘 지내라고 그런 덕담이나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덕담은커녕 악담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필히 강조해둬야 될 게 있구나.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네가 키도 크고 덩치도 산만하고 나이도 많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기도 세니 기센 여자 만나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기 못 펴고 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머리가 치끈거린다. 아, 제가 그런 인상을 드렸는진 미처 몰랐네요. 되도록 목소리 높이지 않고 얌전히 잘 지내보겠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래, 말은 알아들었으니 다행이네. 암탉이 함부로 울면 내가 그 암탉의 목을 콱 비틀어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유념하면서 조심조심 살았음 한다. 제가 또 어리둥절해졌죠. 대관절 예비 며느리한테 이 정도로 미리 이를 갈아두실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그런데 나대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있던 와중인 이상 따져 묻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일단락되었다며 마무리 짓기엔 미묘하게 또 일이 발생했죠. 저는 암탉 비유를 들었던 이후에 아주 조용히 지냈습니다. 조용히 못 지낼 이유도 없었고요. 일이 하필 바빠져서 직장 업무에 정신이 없던 와중에도 예비 시댁의 안부 인사는 종종 잊지 않고 남겼습니다. 전 그 시기에 제가 정말 잘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신랑이 야근을 하는 것을 두고 저한테 도시락 싸들고 거기 직장 앞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걸 여태 한 번도 안 해줬다니 조신함과도 거리가 멀고 여자다운 맛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비 시모의 황당한 툴툴거림에도 전 이런 방구 않고 그저 허허 웃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시댁에 갔던 날에 뭔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비 신랑은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누나인 제 예비 큰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 당시에 출산을 한 상태였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예비 시댁으로 왔습니다.
본인에겐 친정이니까 편안하게 왔죠. 그런데 골이 나 있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뭔가 불만이 많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예비 큰 신우의 이야긴 이랬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시부 무릎 수술 받아서 아직 거동 힘들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난리도 아니셔서 그 옆에 시모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자꾸만 아기가 보고 싶다고 성화를 부리면서 저한테 시댁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시골집에 게다가 환자가 있는 집이라서 좀 그렇고 시부는 몸이 아프니까 전화로도 짜증을 막 낼 정도인데 그니까 시댁에 전혀 가고 싶지가 않죠.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몇 주만 더 있다 가겠다고 저도 몸은 아직 편치가 않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도 막무가내요. 저한테 막 쌍욕을 하더라니까요. 어머 쌍욕을? 너한테? 아니 누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제 시모가 그랬죠. 아기를 왜 그렇게 안 보여주냐면서 자기들이 병균인 줄 아냐면서 엄청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할 때도 아주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옆에 내를 봤나? 노망 난 거 아니야? 애 낳아서 아직 힘들어하는 며느리한테 뭐 자꾸 오라가라야. 권서방은 대체 뭐라고 있어? 예비 시모가 눈 뒤집히고 맞장구를 치자 예비 큰 시누이는 침까지 튀어가면서 자기 시댁 뒷담화를 열렬히 까대기 시작했어요. 시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느니 시자 붙으면 상종을 말아야 하냐느니 뭐니. 그러면서 앞으로는 집안 살림 경제권도 자기가 가져올 거고 시댁의 대소사에 참여하고 말고도 자기가 정할 거고 아무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면서 큰 소리를 쳐댔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더 격양이 되었는지 아주 흥분 상태에서 짓거리길래 좀 진정했으면 좋겠단 마음으로 제가 슬쩍 한마디 던진 거였죠. 저기 형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그러진 마세요. 그러다 형님 시댁에서 여자가 너무 나댄다면서 완전히 형님을 안 좋게 보면 어떡해요? 정도를 지키시면 서로 좋죠. 왜요? 여자는 뭐 너무 나대면 안 돼요? 나는 너무 나대고 엄청 나대고 매우 나대고 아주 나대는 것들은 싹 다 나대고 싶은데요. 우리 예비 올케 생각은 다른가 보죠? 네? 아니, 다르다기보다는요. 그냥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본 것뿐이에요. 웬 헛소리라고 그래요? 암탉이 울 땐 왜 울겠어요? 수탉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렇겠죠. 저희 집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 보세요. 일생을 목소리 크게 높이며 사셨지만 저희 집안이 이날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예비 시댁이 되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형편이 제법 넉넉하긴 했죠. 예비 시부는 작게 공장을 차려서 운영하길 30년 가까이 하시다가 이제 접으시고 이런저런 소일거리나 찾아서 외출을 다니고 계셨는데 작은 규모의 공장만으로 예비 시댁이 건사하고 살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따로 직장을 다니셨거나 하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바 없었고요. 예비 신랑의 말에 의하면 일가 친척들도 딱히 부잣집은 없었습니다. 운빨이 죽여주는 집안인 건지 어쩐 건지. 음, 아무튼 예비 큰 시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아,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럼 어머님, 저한텐 왜 그러셨어요? 암탉이 울면 목을 비틀어 버린다고 하셨으면서 형님은 잘만 우시네요. 어머님도 일생을 잘 울면서 살아오셨다면서요. 암탉이 울어도 집안은 안 망하는 모양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순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예비 시모의 낯짝은 점차 흑빛이 되어갔습니다. 예비 큰 시누이는 상황 파악을 마쳤는지 상당히 머쓱한 표정이 되었고요. 그때 마침 아기가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얼른 자리를 뜨더군요. 저희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아기를 맡고 있던 예비 작은 시누이는 울음소리에도 시큰둥하게 보던 만화책이나 마저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가 이쁘지도 않은 건지 계속 귀찮다는 표정이나 짓고 있었죠. 곧이어 자매가 투닥투닥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 고개를 슬쩍 가로젓다가 예비 시모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절 무섭게 노려보시더군요. 너하고 우리 딸하고 같니? 어? 같을 수가 있겠어? 엄연히 다른 걸 가지고
네가 그렇게 비교를 하면 곤란하지. 네? 왜 달라요? 아, 한쪽은 딸이고 한쪽은 며느리라서 그런가요? 하긴, 좀 아까 형님 하신 얘기만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시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세상에나. 얘 아주 드센 것 좀 봐라. 여자기가 이렇게 드세서 어디다 쓸래? 이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었지.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기가 세니까. 여자가 그 나이까지 시집 못 가고 있으면 죄다 하자가 있어서야. 뻔해. 제, 제가요? 그럼 형님은 대체 어느 정도란 거죠? 저보다 많은 나이에 결혼하셨잖아요. 그럼 형님은 하자가 얼마나 많으셨던 분인 거죠? 하자가 너무 많아서 혹시 아예 불량품이셨던 건가요? 제가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차분하게 여쭸는데 예비 시모는 사형 선고라도 들은 것처럼 반응이 괴상했어요. 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에 통탄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예비 시모가 배우의 길을 걸으셨다면 대성했을 것 같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아니야. 처음부터 요상했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아들이 제대로 속아서 제대로 사기 결혼을 당하려는 거구나. 이거 큰일이다. 저를 면전에 두시고 그런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신 거겠죠. 분위기는 수습할 수 없어졌고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저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기분 나쁘게 왜 웃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즉시 올라가 있던 입꼬리를 확 내렸더니 그러자마자 싸가지 없이 표정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었네요. 그때 투닥거리던 자매가 아예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판 붙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기는 더 시끄럽게 울어댔고요. 예비 시모가 진절머를 치면서 거실로 달려갔고 저는 그 틈에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슬쩍 거실로 가보니 예비 큰 신우가 누나를 부라리면서 온갖 신경질을 다 내고 있었고 동색 쪽인 예비 작은 신우이는 상대방을 비웃는 표정으로 얄밉게 대꾸를 하고 있었죠. 예비 작은 신우는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늦둥이라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 대학을 재수로 들어간 데다 휴학을 밥 먹듯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다 직장을 잡기 시작하던 그때에 아직도 졸업 근처도 못 가고 있었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돈을 안 벌 거라면 안 쓰면 될 일인데요. 애석하게도 예비 작은 시누이는 쥐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주제에 명품에 걸핏하면 눈독을 들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대체 자기가 뭐라고 명품 시장을 꿰고 있는다는 말인가요? 예비 신랑과 연애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무렵 저는 그 여동생의 존재를 제대로 각인하게 됐죠. 와,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었다. 채영아, 네가 가자고 한 식당 중에 맛 없었던 데는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엄마가 요리를 전혀 못하시는 편이고 그렇다고 누나가 요리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부엌에 계시는 걸 못 봤고 그래서 나는 소위 집밥이라고 불리는 메뉴들은 정말 좋아하거든. 아, 남들은 집에서 이런 걸 먹으면서 컸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늘 먹은 게 제대로 집밥 냄새가 풍기는 메뉴였던 것 같아. 너무 잘 먹어서 이거 내가 결제해야겠어. 네가 산다고 온 곳이지만 내가 꼭 내야겠어. 보자. 결제 카드가 왜 안 보이지? 지갑 안에 있겠지. 잘 찾아봐. 그게 어디 가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한데 이상하게 진짜로 안 보여. 그날따라 식당 평가를 감성적이게 하면서 계산대로 가던 예비 신랑은 자기 지갑을 뒤지다가 고개를 크게 갸웃거렸습니다. 신용카드가 하나 안 보인다 그랬어요. 두 개를 돌아가면서 쓰고 있던 예비 신랑이었기에 저도 안 보인다고 한 그 신용카드가 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갑과 가방을 다 뒤져봐도 없다 그랬어요. 예비 신랑이 자취방에 가서 함께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예비 신랑 대신에 제가 침착하게 우선 분실 신고부터 하라고 했죠. 그래야 결제를 막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비 신랑에게 분노에 찬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은 이거 카드 왜 결제 안 돼?
나 지금 명품관 왔는데 개망신 당하는 중이잖아. 빨리 답장 줘. 였습니다. 발신인은 예비 작은 신우였고요. 예비 신랑이 한숨을 쉬면서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감싸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여동생에 대해 안 물어볼 수가 없던 거예요. 자기 오빠 신용카드를 몰래 훔친 것도 기가 막힌데 그걸로 명품을 지르려고 했다니요? 간도 크다 싶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당당한 태도는 또 어떻고요? 그때 들었던 겁니다. 예비 작은 시누이가 만성 게으름에 빠져서 학교 수업도 잘 안 나가고 연예인도 아닌데 휴학을 밥 먹듯이 하고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손에서 놓질 않고 그러면서 웬 허영심이 강해서 명품을 선망한단 겁니다. TV에서 어떤 예능인이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 가장 좋았던 점으로 일본 라멘이 너무 먹고 싶음 예전엔 강남의 라멘집을 찾았는데 지금은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라멘만 딱 먹고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예비 작은 시누이가 그걸 엄청 동경한다고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만화책들도 거의 다 일본 것들이었어요.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화려하게 명품 가방을 끼고 밤의 거리를 걷는 캐릭터들의 생활을 보며 그걸 꿈꿨습니다. 예비 신랑에겐 미안한 소리였지만 솔직하게 전 그걸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약간 정신병 아닌가 싶었어요. 독특해도 정도가 있는 건데 너무 심하잖아요. 본인이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가족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언뜻 들어보니 대학 생활에 전념을 못하게 되었던 계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비 작은 시누이가 대학교 1학년생이었을 때 동기의 화장품을 훔쳤다가 딱 걸렸던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화장품이 신기하게 생겨서 호기심에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뿐인데 소문이 쫙 퍼진 데다가 그게 억울하게 자꾸 와전이 돼서 학교 다니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휴학을 시켜주셨는데 그 후로 자꾸 본인이 휴학에 맛이 들려버린 것 같아. 자기 여동생이니까 아무래도 감싸줄 수는 있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근히 예비 작은 신우에게도 절도 피해를 입었던 쪽을 안 좋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이를 키웠다면서 말이죠. 엄연히 자기 물건을 도둑질 당한 피해를 입었으니 당혹스럽고 불쾌했었던 게 당연했을 텐데 마음씨가 좋지 못하다고 피해 학생을 흉보는 예비 신랑의 태도를 보며 그때 살짝 의외라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일화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심각하게 되짚어본 건 아니었네요. 아무튼 그때 강렬하게 제 뇌리에 꽂혔던 예비 작은 신우의 존재감이 제가 그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됨으로써 두각을 다시 드러냈던 건데요. 얼마 후 이 예비 작은 신우에게 얽혀서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그 이전에 절 못마땅히 하셨던 예비 시모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드려야겠네요. 예비 신랑에게 간절히 호소를 하셨다고 해요. 민현아, 우리 아들, 너 꼭 이렇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겠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우리 집안 폐가망신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이래.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까지 해. 도대체 나는 채영이가 뭘 그렇게 잘못한 줄 모르겠어. 혹시 엄만 내가 자기 의견 하나도 내놓을 줄 모르는 반푼이하고 결혼하길 바라는 거야? 아이고, 그게 아니라 걔는 어쨌든 아니올시다야. 보살님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러네. 뭐? 보살님? 엄마, 설마 또 그 보살님인지 뭔지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 갖다 바친 거야? 아,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 내가 치아영이하고 결혼하겠다는데 그 보살님인가 하는 그 사람의 반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최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난 채영이만큼 잘 맞는 여자를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어. 나이도 이제 찼고. 그래서 결혼하려는 것뿐인데 엄마가 왜 이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다. 유난을 떨만 하니까 떠는 거지. 걔는 기가 세서 자기 남편을 누른다 그러더라. 그리고 매사에 여간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거머리도 그것보단 질기지가 않대. 내가 보살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걔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겠니? 안 그래? 아, 몰라. 엄마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미녀나,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나대로 수를 쓰는 수밖에 없어.
예비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당사자인 예비 신랑이 말해줘서 알았죠. 왜냐면 예비 시모가 저하고 따로 진지하게 얘기 좀 하고 싶다면서 호출을 했었거든요. 전 그렇게 됐다고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해줬고, 그러자 예비 신랑이 얼마 전에 자기 모친과 이런 언쟁이 있다고 실토를 해줬던 겁니다. 웬 보살님? 예비 시댁 집안 아주 가지가지한다 싶었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저를 흥미롭게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아휴, 그때 아예 요즘 표현으로 손절을 해버렸어야 했는데, 초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뭔가 자꾸 엉뚱한 상황을 겪으니까 머리가 멍해지고 살짝 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모의 호출에 따라서 예비 시댁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예비 작은 신우까지 와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니까 한 테이블 떨어져서 혼자 따로 앉더니 만화책을 꺼내서 그것만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주려고 해도 우리 아들 짝으로 너는 안 되겠어. 마음에 안 드는 애를 괜히 억지로 내 며느리 삼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 그래서 너한테 정식으로 지금 말을 하마.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저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전 제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지 그 가족들까지 떠맡을 생각이 없어요. 왜 어머님의 마음 때문에 제가 헤어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어떻게 한 사람만 헤어지나요? 박수도 짝이 맞아야 소리가 나죠.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어머님 아들이 만약에 싫다 그러면 그땐 어쩌시려고요? 얼빠진 척 표정은 지으면서 말은 청산유수로 할 말 다 해대는 거. 그래, 내가 처음부터 이런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니까 보살님이 네 신상만 가지고도 다 꿰뚫어 보신 거겠지. 네? 보살님이요? 아, 저도 그거 뭔 얘긴지 들어서 아는데요. 그런 거 맹신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살님이라는 분이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대체 그분이 저에 대해 뭘 아시겠어요? 모르는 소리 마라. 이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움직여대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란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우매하게 살아가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거지. 아무튼 간에 네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줄 알고 내가 오죽하면 네 마음 달래려 선물까지 가져왔다. 아, 테이블 아래에 있는 쇼핑백들이요? 그거 제 선물이었어요. 저거 받고 얌전히 꺼지란 건가요? 혹시 제가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건 어차피 넣어주려고 산 것들이니까 저거 받고서 우리 아들하고 당장 안 헤어지더라도 일단 그러려니 하겠다. 그러니 선물은 꼭 가져가렴.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라는 내 말도 깊이 더 생각해보고 알았니? 화를 막 내시는 투는 아니었고요. 약간은 한숨을 담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꾸할 엄두가 안 났죠. 게다가 예비 시모는 당신의 딸에게 잔소리를 하시기 위해 곧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옆 테이블로 가서 예비 작은 신우에게 언제까지 만화책이나 보고 자빠져 있을 거냐면서 인생 낭비 좀 하지 말라며 잔소리를 엄청 늘어놓으셨어요. 잔소리에 짜증이 난 예비 작은 신우가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양상이 길어졌습니다. 전 왠지 이만 가봐도 될 것 같아졌죠. 예비 시모는 당신의 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저에게 소리로만 선물 싹 다 챙겨서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연락도 먼저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분위기가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전 쇼핑백들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아웅다웅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굳이 인사를 남기러 가는 것도 웃길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고요. 목소리로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인사를 남긴 후 그곳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다른 선약도 있었어서 선물은 까맣게 잊고 있었고요. 다음 날은 직장에서 워낙 바쁜 업무가 대기 중이어서 출근 전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백들을 대충 열어봤어요. 그랬다가 깜짝 놀랐었고요.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명품백이잖아. 나한테 이런 걸 주신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게다가 저기 쇼핑백에 든 건 혹시 쓰던 거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정신이 없던 와중이었기에
내용물들이 상상 외의 것들이어서 무척 황당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마 제가 절도죄에 신고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어리둥절했던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예비 시모가 저한테 선물이라면서 가져갔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절도했다고 그쪽에서 주장을 했더라고요. 예비 작은 신우 것들인데 제가 슬쩍 훔쳐갔다는 게 그들의 황당한 주장이었어요. 쇼핑백 중에서 하나는 안에 쓰던 가방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예비 작은 신우가 평소에 쓰던 가방이었던 겁니다. 졸지에 도둑으로 물려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진짜 웃긴 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비 시댁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슬쩍 했다는 누명까지 함께 썼습니다. 예비 큰 신우가 아기 낳았다고 자기 시댁 사람들한테 봉투를 하나 받았었는데 자기 친정이 그걸 들고 왔었다네요. 제가 있던 앞에서 자기 시부모 욕을 엄청 했던 날, 그날 있죠? 그날 이런 돈을 받아도 마냥 기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며 자기 시댁 욕을 하려고 일부러 그걸 지참했었다고 하는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 알았을 때 우리 집 막내가 철딱서니 없게 사고를 친 걸까 봐 내가 설마 예비 올케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내 여동생이 자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잡아떼면서 난리를 쳤을 때도 나는 그래도 내 올케 될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때도 예비 올케가 손버릇 나쁘게 굴었던 건지 의심스럽네요. 기가 막혔죠. 실례가 안 된다면 자기가 제가 사는 곳에 와서 다 뒤져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고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 따라줘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비 작은 시누이가 옆에서 저를 살살 긁었던 겁니다. 자기 사는 공간은 절대 안 보여주겠지. 아직 돈을 다 안 썼다면 증거를 남겨뒀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증거 다 치우고 난 뒤에야 우릴 부르면 불렀지. 지금은 못 보게 할걸? 쥐방울만한 게 툴툴대면서 자기 언니한테 하는 소리를 저 다 들으라고 아주 크게 하더라고요. 그 자리는 제가 신고를 당했길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결백을 주장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어요. 훔쳤다고 황당한 오해를 받는 가짜 선물들도 돌려주고 싶었고요. 근데 그딴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자취하는 아담한 오피스텔,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어디 실컷 뒤져보라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상황이 홀렸던 것 같네요. 굳이 왜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공간에 그것들을 들였을까요? 잠시 후 예비 큰 신우가 제 옷장을 마구 뒤지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봉투 곁면에는 출산을 축하한다는 짤막한 자필 편지가 적혀 있었기에 예비 큰 신우가 자기 시댁에서 받은 게 확실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오해라고요.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작정인가 본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는 맞섰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 신랑이 저에게 실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날 의심하겠다고? 너도 네 가족들과 한 통속이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합 1,000만 원을 네가 건든 건데 어떻게 무작정 네 편을 들겠어. 우리 엄마가 자꾸만 너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해왔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하, 됐으니까 그냥 법대로 처리하자. 좋은 친구였고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 허상이었나 보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예비 시모가 저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한 걸 예비 신랑은 저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죠. 진짜 자기 여자를 사랑하고 위하는 남자라면 중간에서 잘랐어야죠. 저에게 왜 뭐 좋은 얘기라고 시시콜콜 전달을 다 했답니까? 이가 갈렸고 저와 절대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저도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피장파장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친정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자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안 받는 딸은 또 아니었거든요. 제가 일이 이렇게 돼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됐다고 하자 눈에 불을 켜시면서 돈 걱정하지 말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해주셨어요. 이왕이면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어떻겠냐며 발벗고 나서셨죠. 덕분에 저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든든한 기분이 들었는데 괜한 것이 아니었나 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개월이 지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비 시댁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작자들, 여자 셋이 다 왔죠.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놈도 와 있었고요. 예비 시모였던 양반은 저를 보자 피식 비웃음을 날렸어요. 저도 응수해 주려고 그쪽으로 눈을 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럴 수가. 저 얼굴은 설마 예전에 바로 그 사람? 예비 시모였던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중얼거리더니 이내 입가를 파르르 떨면서 얼른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자기 딸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데도 안색이 창백하게 질리더니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화당 소리에 모두가 쳐다봤죠. 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 가, 가야 돼. 야, 니들도 빨리 따라와.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재판은요? 지금 재판이고 나발이고 그럴 때가 아니야, 이것들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가 보면 예비 시모가 정신병원에서 가탈출한 환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온몸을 떨면서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영문을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 제 옆에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미 그쪽이 누군지 압니다. 괜한 수곤하지 마시죠, 김미양 씨. 그러자 예비 시모가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변호사님이 제 예비 시모였던 인물을 알다니 미리 들은 바 없었기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변호사님은 저 그리고 예비 신랑과 신우였던 작자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엄청난 이야기를 밝히셨습니다. 제 예비 시모였던 그분 사기 전과가 엄청 많았다 그랬어요. 한때는 숨 쉬듯이 사기를 저질렀던 사기에 중독된 범죄자였고 변호사님이 검사이셨던 시절에 봤었다고 합니다. 자잘한 사기를 치며 살았던 그 양반은 그러다가 큰 건수에 몇 번 발을 담갔다고 해요. 공범들은 불고 사기판의 근원지를 실토하는 대가로 그 양반은 저질렀던 죄에 비해 대가를 덜 치렀고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공교롭다며 변호사님이 웃으시는 동안 모두가 벙쪄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이었던 그 집안이 이상하게 돈이 좀 있는 것 같더라니 그게 다 예비 시모였던 그 양반이 과거에 사기를 치면서 몰래 꽁쳐두었던 돈들이 시간에 흐르고 나서 슬쩍 다시 가져왔기 때문이었고요. 의외로 상황에 압도당한 예비 작은 신우였던 걔는 죄를 자백했어요. 제 방 옷장에서 발견된 돈 봉투. 자기가 손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저랑 자기 언니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슬쩍 넣어둔 거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그 돈 봉투는 걔가 훔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던 자기 모친과 작당을 한 것이었고요. 당연히 카페에서 제가 절도를 했다는 것도 CCTV 각도를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작전을 미리 짜서 절 함정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카페 주인도 포섭을 해서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미리 손을 써놨었고요. 오빠랑 헤어지게 만들려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그간 대들었으니까 괘씸죄를 물어서 누명을 쓰게 한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울면서 걔가 했던 말들 모두 가당치 않았습니다. 예비 큰 신우였던 사람은 이 모든 추악한 비밀을 듣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예비 신랑이었던 놈은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전 듣지 않았죠. 미쳤다고 다시 받아주나요? 안 될 일이었어요. 나한테 이러지 마. 그냥 법대로 처리해. 그게 가장 깔끔하잖아. 무고한 사람을 엿먹이려고 했으니 그들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했죠. 한마디로 패가 망신했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하고 일찍이 알던 사이였잖아요. 그러니 지인들한테 소문 다 냈어요. 그놈은 살면서 쌓아온 인맥을 다 잃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충청도로 이사 가서 새로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 골치 아픈 여동생은 그렇게 오래 질질 끌며 다닌 대학을 자퇴하고 말았고요. 저를 엿먹이려다가 역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그 모친은 몇 달 뒤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을 패가망신 시켰으니 이런 거 보면 그 보살이 용하긴 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어렵겠어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그 보살 얘기마저 거짓이었더라고요. 개가 똥을 끊지 사기꾼이 거짓말은 못 끊는다는 걸 알았답니다.